허공을 가르는 소리가 아니었다. 뼈가 부서지고 살이 찢기는 그 짐승 같은 소리였다. 박무진의 도가 달빛 아래 핏빛으로 물들었고 경복궁 후원의 낙엽이 내공의 파동에 휩쓸려 소용돌이 쳤다. 이미 다섯이 쓰러졌다. 내금이 최종의 다섯이 눈 깜짝할 사이에 땅에 나뒹굴었다. 무율의 눈이 가늘어졌다. 조선 제1검이라는 자가 처음으로 식은땀을 느끼는 순간이었다. 박무진은 천천히 돌을 내렸다. 칼날에서 핏방울이 떨어지는 소리만이 후원의 정적을 깼다. 그의 눈이 무율을 향했다. 그 눈빛에는 분노도 살기도 없었다. 다만 텅 빈 허무함만이 가득했다. 조선 최고의 자객이 왕의 최측근 앞에 섰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10걸음. 그러나 그 10걸음은 수천 리보다 멀었다. 이것이 끝이 아니었다. 모든 것의 시작이었다. 겨울바다는 잔인했다. 파도가 절벽을 때릴 때마다 소금 냄새가 섞인 바람이 살을 내었고 경상도 남해 연안의 어촌 마을은 그 바람 앞에 납작 엎드려 숨을 죽였다. 박무진은 절벽 끝에 홀로 서 있었다. 도 하나를 등에 맨 채 발 아래 부서지는 파도를 내려다보며 꼼짝도 하지 않았다. 사흘째였다. 사흘째 이 자리에 서 있었다. 12살의 기억이 떠올랐다가 사라졌다. 불길, 비명, 외구의 함성, 그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마을. 박무진은 눈을 감았다. 단전 깊은 곳에서 진기가 서서히 끌어올려졌고 차가운 바닷바람이 그의 도복자락을 세차게 휘날렸다. 그의 손이도 손잡이에 얹혔다. 습관이었다. 두려움을 느낄 때마다, 분노가 차오를 때마다 이 손이 먼저 움직였다. 칼만이 그의 언어였다. 칼만이 그가 살아있다는 증거였다. 외고 토벌대에 몸담았던 10년이 스쳐 지나갔다. 조선의 바다를 지킨다는 명분 아래 칼을 갈았고 적을 베었고 동료를 잃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훈장도 관직도 아니었다. 상관의 공문서 한 장이었다. 군공은 상관의 이름 아래 기록되었고 박무진이라는 세 글자는 어디에도 없었다. 조선이 그를 버린 것이 아니었다. 조선은 처음부터 그를 본 적이 없었다. 절벽 아래 파도가 다시 한번 바위를 때렸다. 박무진의 눈이 떠졌다. 차갑고 텅 빈 눈이었다. 그가 절벽에서 돌아섰다. 남해를 등지고 북쪽을 향했다. 한성이 그를 부르고 있었다. 정확히는 한성의 돈이 그를 부르고 있었다. 한성의 겨울은 남해보다 더 매서웠다. 종로 아래 저작거리는 일은 아침부터 사람들로 북적였다. 떡장수, 포목상, 물장수가 저마다 자리를 잡고 하루를 시작했고 포졸들이 2명씩 짝을 이루어 거리를 순찰했다. 박무진은 그 모든 것을 객잔처마 밑에서 바라보았다. 낡은 도복 위에 삼배 외투를 걸친 채 국밥 한 그릇을 앞에 두고 숟가락을 들지 않았다. 사람을 보고 있었다. 정확히는 특정한 한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다. 사흘 전 한성에 도착한 날 밤 누군가 그의 숙소에 찾아왔다. 얼굴을 가린 자였다. 그 자가 내민 것은 백지 한 장과 엽전 스무잎이었다. 백지에는 아무것도 적혀있지 않았다. 다만 접힌 안쪽에 먹으로 그린 표식 하나가 있었다. 조선 어디에서도 본 적 없는 문양이었다. 박무진은 그 자리에서 엽전을 되돌려 주었다. 선금은 받지 않는다는 원칙이었다. 이를 완수한 뒤에만 돈을 받았다. 그것이 귀도의 방식이었다. 그러나 백지는 받았다. 거절할 수 없는 이유가 있었다. 그 문양을 아는 자는 조선의 셋뿐이었다. 외고 토벌대 시절 죽은 동료 셋이 나누어 가졌던 표식이었다. 한 명은 전사했고 한 명은 행방불명이었다. 그리고 나머지 한 명은 국밥집 맞은편 골목에서 움직임이 느껴졌다. 박무진의 단전이 미세하게 반응했다. 보통 사람은 알 수 없는 기척이었다. 그러나 10년을 전장에서 살아남은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것도 상당한 내공을 지닌 자였다. 숟가락이 천천히 내려놓였다. 손이 자연스럽게도 손잡이 쪽으로 움직였다.
골목에서 그림자가 나왔다. 조선 관복 차림이었다. 그러나 눈빛은 관리의 것이 아니었다. 짐승처럼 날카롭고 전장을 오래 겪은 자만이 지닐 수 있는 눈빛이었다.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맞부딪혔다. 저작거리의 소음이 그 순간만큼은 멀어졌다. 사내의 이름은 최달이었다. 전직 병조 난관. 지금은 어느 대감의 가솔 행세를 하는 자였다. 그러나 박무진의 눈에 비친 그는 전직 관리가 아니었다. 오래 칼을 쓴 손, 좌우를 살피는 습관, 앉을 때 등을 벽에 붙이는 몸짓, 전형적인 무인의 버릇이었다. 객잔 안쪽 방에 마주 앉았다. 최달이 상위에 내려놓은 것은 두 가지였다. 비단 보자기에 쌓인 묵직한 물건 하나, 그리고 접힌 문서 한 장. 박무진은 문서를 먼저 펼쳤다. 한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거처와 동선, 경호 인원의 수까지 세밀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박무진의 눈이 멈췄다. 이름이 범상치 않았다. 조선 어디서나 들을 수 있는 이름이었지만 이 문서에서 이 이름을 보는 것은 달랐다. 내금위장 무휴, 조선 제1검, 세종대왕의 그림자. 내금위 전체를 혼자 책임진다는 전설 같은 인물. 박무진은 문서를 내려놓았다. 비단 보자기를 열었다. 안에는 엽전이 가득했다. 가볍게 무게를 가늠해보니 100냥은 좋게 되었다. 한성에서 100냥이면 기와집 한 채를 살 수 있었다. 최달의 눈이 박무진을 향했다. 그 눈빛 안에 담긴 것은 확신이었다. 기도라면 해낼 수 있다는 확신. 조선 제1검이라 해도 이자를 막을 수 없다는 확신. 박무진은 비단 보자기를 다시 쌌다. 그리고 최달에게 밀어냈다. 거절이었다. 최달의 눈이 흔들렸다. 박무진은 그 흔들림을 보며도 손잡이를 살짝 당겼다. 거절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이 방에서 두 번째 문제가 생길 것이었다. 그러나 최달은 움직이지 않았다. 대신 품에서 무언가를 더 꺼냈다. 이번에는 비단 보자기가 아니었다. 낡고 다른 나무패 하나였다. 박무진의 손이 굳었다. 나무패에 새겨진 문양은 백제의 표식과 같았다. 외구 토벌대 시절 죽은 동료 셋이 나누어 가졌던 표식. 박무진 그리고 두 동료. 한 명은 전사했다. 한 명은 행방불명이었다. 그 행방불명된 동료의 이름은 윤석이었다. 최달이 나무패를 내미는 방식이 모든 것을 설명했다. 이것은 협박이 아니었다. 증거였다. 윤석이 살아있다는 증거, 그리고 윤석이 이 의뢰와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 박무진의 단전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10년 전 그날 밤이 다시 떠올랐다. 전투가 끝난 뒤 윤석이 사라졌다. 수색했지만 시체도 흔적도 없었다. 전사 처리가 되었고 박무진은 혼자 남았다. 그날 이후 강해졌다. 분노가 무공이 되었고 고독이 칼날이 되었다. 그런데 윤석이 살아있었다. 박무진은 천천히 나무패를 집었다. 손바닥 위에서 그것의 무게를 느꼈다. 가볍고 낡은 나무 한 조각이었지만 이 순간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이었다. 최달이 다시 비단 보자기를 밀었다. 이번에는 박무진이 밀어내지 않았다. 이를 받으면 사흘 안에 시작했다. 박무진의 원칙이었다. 의뢰를 오래 품고 있으면 잡념이 생긴다. 잡념이 생기면 도법이 흐트러진다. 도법이 흐트러지면 죽는다. 단순하고 냉혹한 법칙이었다. 다음날 새벽, 박무진은 경복궁 주변을 걸었다. 사흘째 되던 날, 박무진은 내금위장 무율의 동선을 파악했다. 무율은 규칙적이었다. 새벽 인시에 일어나 경복궁 후원에서 단독 수련을 했다. 호의 없이 혼자. 조선 제1검이라는 자부심인지 아니면 단순한 습관인지 알 수 없었다. 어느 쪽이든 박무진에게는 기회였다. 후원의 지형을 파악하는데 하루가 더 걸렸다. 담장의 높이, 나무의 배치, 달빛이 닿지 않는 그림자의 위치. 박무진은 그 모든 것을 걸으며 몸에 새겼다. 머리가 아니라 발바닥으로, 피부로 익혔다. 전장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언제나 그랬다. 닷새째 밤이 되었을 때
박무진은 준비가 되었다고 판단했다. 돌을 꺼내 닦았다. 조선식 환도와 외도를 번갈아 살폈다. 환도는 허리에 찼다. 외도는 등에 맸다. 두 자루의 칼을 모두 몸에 지닌 채 움직이는 자는 조선 땅에서 박무진 하나뿐이었다. 두 유파의 도법을 하나로 합친 것처럼 두 자루의 칼도 하나의 몸에서 움직였다. 칼을 다 닦은 뒤 박무진은 눈을 감았다. 3번 호흡했다. 이것이 귀도의 방식이었다. 자시가 지나 축시로 접어들 무렵이었다. 한성의 밤은 깊었다. 종로의 종소리가 마지막으로 울린 지 2시즌이 지났고 저작거리의 불빛은 하나둘 꺼졌다. 경복궁 담장 밖은 텅 비어 있었다. 박무진의 몸이 담장을 넘었다. 소리가 없었다. 낙엽 하나 건드리지 않았다. 내공을 발바닥에 집중시켜 착지 않은 신법이었다. 10년의 전장이 만들어낸 기술이었다. 궁궐 담장 따위는 장애물이 아니었다. 후원으로 들어섰다. 달이 구름 뒤에 숨었다. 어둠이 짙었다. 박무진은 나무 그림자를 이용해 이동했다. 호흡을 최소화했다. 내공을 몸 안쪽으로 눌러 기척을 지웠다. 살기를 완전히 거두었다. 내금이 순찰대가 지나갔다. 2명이었다. 횃불을 들고 있었다. 박무진은 나무 뒤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순찰대의 발소리가 멀어졌다. 후원 깊숙한 곳, 오래된 소나무들이 늘어선 구역에 이르렀을 때 박무진의 단전이 처음으로 경보를 울렸다. 누군가 있었다. 그것도 보통이 아닌 자가 소나무 사이 빈터에 한 사람이 서 있었다. 도복 차림이었다. 등에 검을 맨 채 눈을 감고 서 있었다. 수련 중이었다. 그러나 단순한 수련이 아니었다. 그 사람의 몸 주변에서 내공의 파동이 느껴졌다. 가늘지만 깊었다. 바닥이 보이지 않는 우물처럼 깊은 내공이었다. 무율이었다. 박무진은 멈추었다. 예정보다 2시즌 이른 시각이었다. 무율의 수련 시간이 앞당겨진 것인지 아니면 박무진의 정보가 잘못된 것인지 알 수 없었다. 어느 쪽이든 상관없었다. 목표물이 눈앞에 있었다. 박무진의 손이 환도 손잡이에 얹혔다. 3번 호흡했다. 첫 번째 호흡, 무휼의 내공, 깊이를 가늠했다. 깊었다. 예상보다 훨씬 깊었다. 2번째 호흡, 접근 경로를 결정했다. 정면은 불가능했다. 측면에서 일격이었다. 3번째 호흡, 박무진이 움직였다. 신법이 폭발했다. 지면을 박차고 측면으로 파고드는 순간적인 이동이었다. 인간의 눈으로 포착하기 불가능한 속도였다. 환도가 칼집에서 튀어나왔다. 도기가 달빛을 머금었다. 그런데 무율이 눈을 떴다. 눈을 감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 그 안에서 모든 것을 느끼고 있었다. 무율의 검이 나왔다. 칼집에서 빠져나오는 속도가 아니었다. 그냥 이미 거기 있었다. 박무진의 환도가 허공을 쳤고 무율의 검이 그 반격 궤도를 막으며 맞부딪혔다. 쇠가 부딪히는 소리가 후원을 흔들었다. 두 사람 모두 뒤로 물러났다. 한 걸음씩 무율은 상대를 살폈다. 처음 보는 자였다. 그러나 한 번의 교환으로 이미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 환도하든 뒤에 외도, 두 자루를 함께 지닌 도법과 조선식과 외식을 합친 도법, 접근 신법의 방식, 모든 것이 이 자가 보통이 아님을 말하고 있었다. 무엇보다 살기가 없었다. 자객이 살기를 완전히 지우고 움직이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이었다. 분노도 두려움도 흥분도 살기를 만들었다. 이 자는 그 모든 것을 지운 채 움직였다. 마치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듯 자연스럽게. 그러나 치명적으로 무율은 검을 세웠다. 박무진은 환도를 가로로 들었다. 두 사람 사이에 10걸음의 간격이 생겼다. 후원의 방공기가 두 사람의 내공에 눌려 가늘게 떨렸다. 먼저 움직인 것은 박무진이었다. 이번에는 측면이 아니었다. 정면이었다. 속도가 달랐다. 아까보다 3배는 빠른 신법이었다. 도기가 직선으로 뻗으며 무율의 검을 향했다. 무휼이 반걸음 물러나며 검을 비틀었다.
박무진의 도기가 허공을 스쳤고 무휴의 검이 역방향으로 흘렀다. 막는 것이 아니라 흘리는 검법이었다. 힘을 힘으로 받지 않고 흐름으로 전환하는 기술이었다. 박무진의 눈이 가늘어졌다. 착지하는 순간 외도를 뽑았다. 이제 두 자루였다. 환도와 외도를 동시에 쓰는 것. 그것이 귀도가 귀도인 이유였다. 두 자루의 칼이 서로 다른 궤도로 무휴를 향했다. 무휴의 검이 두 번 움직였다. 첫 번째로 환도를 쳐냈다. 두 번째로 외도를 흘렸다. 한 번의 호흡 안에서 일어난 일이었다. 박무진이 뒤로 물러났다. 가슴 안쪽이 뜨거웠다. 내공이 충돌한 여파였다. 무휴의 검에는 단순한 검기가 아니었다. 무언가 다른 것이 실려 있었다. 박무진이 살면서 느껴본 적 없는 종류의 내공이었다. 두 사람이 다시 마주섰다. 박무진의 단전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오랜만이었다. 이렇게 뜨겁게 달아오른 것이. 횃불이 나타났다. 한 개가 아니었다. 10개였다. 20개였다. 내금이 병력이 후원 사방을 에워쌌다. 순찰대가 두 사람의 내공 충돌을 감지하고 본대를 불렀을 것이었다. 무휴의 눈이 흔들리지 않았다. 박무진은 포위망을 훑었다. 22명이었다. 모두 환도를 뽑고 있었다. 무휴과 단둘이라면 승부를 예측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 숫자라면 달랐다. 돌을 거두어야 할 순간이었다. 박무진의 눈이 무휴를 향했다. 무휴의 눈이 박무진을 향했다. 기이한 순간이었다. 자객과 호위무사가 서로의 눈을 들여다보는 순간 무휴이 손을 들었다. 내금이 병력이 멈추었다. 무휴의 눈이 박무진에게 무언가를 물었다. 말없이 눈빛만으로. 박무진은 그 눈빛이 무엇을 묻는지 알았다. 왜 여기 있는가? 누가 보냈는가? 그리고 왜 이미 죽일 수 있었음에도 죽이지 않았는가? 박무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환도를 칼집에 도로 넣었다. 천천히 소리 없이 외도도 등에 꽂았다. 무휴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그 순간 박무진이 움직였다. 도가 아닌 몸이었다. 신법이 폭발하며 포위망의 빈틈을 향해 달렸다. 내금이 병력 3명이 막아섰다. 박무진의 손이 칼을 뽑지 않고 장력을 사용했다. 3명이 튕겨나갔다. 다치지 않았다. 기절했을 뿐이었다. 담장이 눈앞에 왔다. 뛰어넘었다. 무휴의 눈이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다음 날 밤 최달이 찾아왔다. 객잔문을 열고 들어선 최달의 얼굴은 굳어 있었다. 박무진은 방 한쪽에 앉아 돌을 닦고 있었다. 최달이 들어서도 시선을 올리지 않았다. 최달이 상위의 문서를 내려놓았다. 내금이 보고서 4번이었다. 어젯밤 경복궁 후원에서 발생한 침입 사건에 관한 것이었다. 박무진은 그것을 슬쩍 보고 다시 돌을 닦았다. 최달의 몸에서 살기가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박무진은 그 살기를 느끼며도 닦는 손을 멈추지 않았다. 최달이 원하는 것은 결과였다. 무휴의 목숨이었다. 그러나 박무진은 그것을 완수하지 않았다. 완수할 수 있었음에도 문제는 그 이유였다. 박무진 자신도 그 이유를 명확히 알 수 없었다. 무휴과 눈이 마주쳤을 때 그 눈빛 안에서 무언가를 보았다. 분노도 두려움도 아니었다. 궁금함이었다. 자객의 눈빛이 아닌 자의 눈빛을 향한 순수한 궁금함. 마치 처음 보는 종류의 무공을 보았을 때 무인이 느끼는 그것과 같은 그 눈빛이 박무진의 칼을 멈추게 했다. 최달이 다시 엽전 보자기를 꺼냈다. 이번에는 더 컸다. 200냥은 되어 보였다. 박무진은 돌을 칼집에 꽂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최달을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냉혹하고 텅 빈 눈이었다. 최달의 살기가 잠시 움츠러들었다. 박무진은 보자기를 집어들어 최달에게 던져주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의뢰를 거절한다는 뜻이었다. 동시에 최달에 대한 경고이기도 했다. 다음에 이 방에 찾아오면 살기를 거두지 않겠다는 것. 최달이 보자기를 받아들고 문을 나갔다. 발소리가 멀어졌다. 박무진은 다시 앉아 눈을 감았다. 단전이 천천히 가라앉았다. 이제 문제가 복잡해졌다.
최달이 다른 자객을 쓸 것이 분명했다. 그렇다면 무율이 위험했다. 박무진은 눈을 떴다. 자신이 무엇을 하려는지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었다. 낭인이 왕의 호위무사를 걱정하고 있었다. 말이 되지 않는 일이었다. 그러나 손은 이미 돌을 짚고 있었다. 이틀 뒤였다. 박무진은 다시 경복궁 후원담장 앞에 서 있었다. 이번에는 자객으로서가 아니었다. 자신도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다. 다만 최달이 다른 자객을 썼을 경우 그 자객이 오늘 밤을 노릴 가능성이 높았다. 보름달이 뜨는 밤이었다. 내금이 순찰이 느슨해지는 주기였다. 담장을 넘었다. 후원으로 들어서는 순간 박무진의 단전이 울렸다. 이미 다른 자가 들어와 있었다. 그것도 한 명이 아니었다. 소나무 숲 쪽에서 기척이 느껴졌다. 3명이었다. 모두 상당한 내공을 지닌 자들이었다. 어제의 박무진보다 훨씬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무율은 오늘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눈을 감고 혼자서 세 자객이 무율을 향해 동시에 움직이기 시작했다. 박무진의 환도가 나왔다. 세 자객 중 하나가 박무진의 도기를 먼저 감지했다. 예상치 못한 변수였다. 자객들은 뒤를 돌아보았다. 박무진이 후원 안에 있다는 사실 자체가 혼란이었다. 이 자는 의뢰를 거절한 자였다. 적인가 아군인가. 그 혼란이 1초를 만들었다. 박무진에게 1초면 충분했다. 환도가 가장 가까운 자객의 돌을 쳐냈다. 손목이 꺾이는 각도로 정확하게 가격했다. 무기를 떨어뜨리게 만드는 타격이었다. 죽이지 않았다. 두 번째, 자객이 박무진을 향해 칼을 휘둘렀다. 박무진은 외도를 뽑아 흘렸다. 상대의 칼이 허공을 갈랐고 박무진의 외도 끝이 상대의 옆구리를 눌렀다. 치명적인 위치였다. 그러나 깊이 찌르지 않았다. 쓰러지게만 만들었다. 세 번째 자객이 무율을 향해 이미 달리고 있었다. 무율이 눈을 떴다. 세 번째 자객의 칼과 무율의 검이 교차했다. 단 한 번의 교환이었다. 세 번째 자객이 돌을 든 손을 잡고 주저앉았다. 후원이 조용해졌다. 박무진과 무율이 다시 마주섰다. 이번에는 서로 칼을 뽑은 채가 아니었다. 박무진은 환도를 거두었다. 외도도 등에 꽂았다. 무율의 눈이 박무진을 향했다. 이틀 전과 같은 눈빛이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궁금함 외에 다른 것이 더 실려 있었다. 사흘이 지난 뒤 박무진은 한성의 저잣거리를 걷고 있었다. 아무 목적 없이 걷는 것은 오랜만이었다. 그날 밤 무율은 박무진을 잡지 않았다. 내금이를 부르지도 않았다. 다만 박무진이 후원을 떠나는 것을 지켜보았다. 저잣거리는 아침부터 분주했다. 떡장수가 소리를 질렀고 아이들이 뛰어다녔고 상인들이 흥정을 했다. 박무진은 그 모든 것을 느리게 걸으며 바라보았다. 한 골목에서 멈추었다. 노인 하나가 앉아 있었다. 헐벗은 차림이었다. 옆에 아이 둘이 있었다. 세 사람 앞에 밥 한 그릇이 있었고 노인이 그것을 아이들에게 밀어주고 있었다. 그때 골목 안쪽에서 포졸 2명이 나타났다. 행상 허가를 받지 않고 자리를 잡았다는 명목이었다. 노인의 밥그릇이 발에 채여 엎질러졌다. 박무진의 발이 저절로 움직였다. 그러나 더 빠른 자가 있었다. 평범한 도복 차림의 사내 하나가 골목 안으로 들어서며 포졸 앞에 섰다. 신분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포졸들을 막아섰다. 포졸들이 어물쩍 물러났다. 사내는 엎질러진 밥을 보더니 품에서 엽전을 꺼내 노인에게 내밀었다. 노인이 눈물을 흘렸다. 사내는 아무 말 없이 골목을 나섰다. 박무진의 눈이 그 뒷모습을 따라갔다. 그 사내의 걸음걸이가 낯설지 않았다. 아니, 이틀 전 후원에서 본 걸음걸이였다. 변복이었다. 내금이장 무율이었다. 그리고 그 뒤로 10걸음 떨어진 곳에 또 다른 익숙한 사내가 있었다. 무율의 뒤를 따르고 있었다. 박무진은 그 사내를 알아보았다. 최달이었다. 최달의 눈이 무율의 뒷모습을 향하고 있었다.
그 눈빛 안에 담긴 것은 하나였다. 살기였다. 박무진은 3번 호흡했다. 저작거리의 소음이 멀어졌다. 최달의 살기가 선명하게 느껴졌다. 그리고 앞서 걷는 무휴의 등이 보였다. 칼을 뽑을 것인가, 낭인이 낭인으로 남을 것인가. 12살 이후 그 어떤 것도 박무진의 칼의 방향을 주지 못했다. 돈이 방향을 주었다. 복수가 방향을 주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처음으로 다른 무언가가 그의 손을 잡아당기고 있었다. 저작거리 노인 앞에 엽전을 내밀던 손, 변복을 하고 백성의 고통을 직접 확인하러 나온 발걸음. 이틀 전 후원에서 박무진을 잡지 않은 눈빛, 조선이라는 나라를 증오했다. 조선이 자신을 버렸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이 나라의 왕 곁에 이런 자가 있었다. 박무진의 발이 움직였다. 최달을 향해서가 아니었다. 무휴의 앞으로 가는 방향이었다. 낭인의 칼이 처음으로 방향을 찾았다. 그날 저잣거리에서 최달은 칼을 뽑지 못했다. 누군가 그의 뒤에 서 있었기 때문이었다. 돌아보니 낯익은 얼굴이었다. 귀도 박무진이었다. 박무진의 눈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살기도 분노도, 다만 조용하고 냉혹한 하나의 의지만이 있었다. 최달은 천천히 손을 도 손잡이에서 떼었다. 그리고 군중 속으로 사라졌다. 박무진은 무율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무율은 이미 다음 골목으로 사라진 뒤였다. 알 수 없는 일이었다. 자객이 호위무사가 된 것인지, 낭인이 새로운 주인을 찾은 것인지, 아니면 그저 이 도가 이 방향을 원한 것인지. 박무진은 저잣거리 한복판에 서서 불이 났다. 한성 북쪽 기와집 한 채가 한밤중에 불길에 휩싸였고 그 연기가 경복궁 담장 너머까지 번졌다. 포졸들이 달려왔을 때 이미 집안에 있던 자들은 모두 죽어 있었다. 칼에 맞은 것이 아니었다. 장력이었다. 내공을 실은 장력이 흉곽을 압사시킨 흔적이었다. 5구였다. 모두 최달의 사람들이었다. 무율은 현장을 둘러보며 눈을 가늘게 떴다. 장력의 흔적이 하나가 아니었다. 2 종류였다. 하나는 무겁고 넓었다. 하나는 빠르고 정밀했다. 2 사람이 함께 움직인 것이었다. 무율의 시선이 바닥에서 멈추었다. 발자국이었다. 2 켤레. 하나는 내금이 군화였다. 하나는 맨발이었다. 맨발로 내공을 운용하며 기와집을 불태운 자. 조선 땅에서 그런 자는 하나뿐이었다. 무율의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소리 없이 한 이름을 불렀다. 박무진이 윤석을 찾은 것은 저잣거리 사건 다음 날이었다. 아니, 정확히는 윤석이 박무진을 찾아왔다. 새벽 사경 이진할 무렵 객잔 창문 밖에서 기척이 느껴졌다. 보통 사람의 기척이 아니었다. 내공을 지운 채 움직이는 자의 기척이었다. 박무진은 눈을 뜨지 않은 채 환도 손잡이에 손을 얹었다. 창문이 열렸다. 들어온 자의 얼굴을 보는 순간 박무진의 손에서 힘이 빠졌다. 10년이었다. 10년 동안 죽은 줄 알았던 얼굴이었다. 윤석은 변해 있었다. 얼굴에 칼자국이 2개 더 생겼고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외구 토벌대 시절에 그 따뜻하고 어수룩한 눈빛이 아니었다. 차갑고 깊었다. 무언가에 오래 짓눌린 자의 눈빛이었다. 2 사람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윤석이 먼저 움직였다. 방안을 살피고 창밖을 다시 확인했다. 오래 쫓기며 살아온 자의 습관이었다. 그것을 확인한 뒤에야 박무진 맞은편에 앉았다.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문서였다. 기름 종이에 쌓인 단단하게 접힌 문서. 여러분이 이름들이 나열되어 있었다. 조정 고위 관직자들의 이름이었다. 병조 판서, 형조 참판, 사간원 대사관. 그 아래 적힌 것들은 숫자와 날짜였다. 박무진은 문서를 훑었다. 숫자의 의미를 알아보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다. 돈이었다. 흘러간 돈의 흔적이었다. 윤석이 손가락으로 문서 맨 아래를 짚었다. 거기에 적힌 이름은 하나였다. 이름석 자가 문서 위에서 선명했다. 최달. 그 이름 옆에 적힌 직책은 난관이 아니었다. 훨씬 오래된 직책이었다.
그리고 그 위에 적힌 것은 더 오래된 이름이었다. 박무진의 손이 문서 위에서 굳었다. 최달의 배우가 거기 있었다. 윤석이 사라진 밤은 10년 전 겨울이었다. 외구 토벌 작전이 끝나고 철수하는 날 밤, 진영에 불이 났다. 박무진은 불을 피해 동료들을 이끌었고 혼란 속에서 윤석을 잃었다. 이튿날 수색에도 시체가 나오지 않았다. 행방불명 처리가 되었고 전사로 기록되었다. 그런데 윤석은 살아있었다. 붙잡혔다. 불을 낸 자들이 그를 붙잡았다. 그 자들은 왜구가 아니었다. 조선 사람이었다. 정확히는 조선 조정의 어떤 세력의 사람들이었다. 윤석은 10년 동안 그들에게 붙들려 있었다. 처음에는 정보를 빼내기 위해서였다. 나중에는 증거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 증거가 지금 박무진의 손에 있는 문서였다. 윤석이 탈출한 것은 석 달 전이었다. 기회가 있었다. 감시가 느슨해진 틈을 타 문서를 훔쳐 달아났다. 그리고 박무진을 찾아왔다. 왜 박무진이었는가? 윤석의 눈빛이 그것을 말하고 있었다. 조선에서 믿을 수 있는 자가 그것뿐이었기 때문이었다. 10년 동안 붙들려 있으면서도 그 한 가지는 잊지 않았다. 박무진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것을. 박무진은 문서를 다시 접었다. 기름 종이에 싸서 품에 넣었다. 그리고 윤석을 바라보았다. 윤석의 몸이 좋지 않았다. 오른손이 떨리고 있었다. 내공이 손상된 흔적이었다. 10년 동안 무공을 쓰지 못하게 막혔거나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든 경맥이 상한 것이었다. 박무진은 손을 들어 윤석의 단전 쪽에 가져다 댔다. 진기를 미세하게 흘려보냈다. 예상보다 심각했다. 기경팔맥, 세 곳이 막혀 있었다. 오래 막혀 있던 것이었다. 단번에 풀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윤석이 박무진의 손을 잡았다. 그 손에 힘이 없었다. 박무진은 눈을 감고 진기를 계속 흘렸다. 날이 밝을 때까지 문서를 읽는데 하루가 걸렸다. 단순히 읽는 것이 아니었다. 이름과 숫자, 날짜를 연결하는 작업이었다. 박무진은 전장 출신이었지만 눈치가 빨랐다. 10년을 낭인으로 살면서 온갖 의뢰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조선 조정의 구조를 나름대로 파악했다. 문서가 말하는 것은 하나였다. 세종을 흔들려는 세력이 있었다. 단순한 반역이 아니었다. 오래된 반역이었다. 세종이 즉위하기 전부터 뿌리를 내린 세력이었다. 병조, 형조, 사관원에 자신들의 사람을 심었고 군자금을 모았고 때를 기다렸다. 그 시간이 10년이 넘었다. 최달은 그 세력의 실무 책임자였다. 그리고 그 세력의 정점에 있는 이름은 문서 메뉴에 딱 한 번 나왔다. 박무진은 그 이름을 3번 읽었다. 읽을 때마다 손안의 문서가 더 무거워지는 것 같았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낭인에게 이 문서는 위험이었다.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죽을 수 있었다. 세력의 눈에 띄는 순간 자신과 윤석이 모두 끝이었다. 버려야 하는가? 박무진은 문서를 바라보다가 다시 품에 넣었다. 버릴 수 없었다. 이유를 알 수 없었다. 다만 저작거리에서 본 그 변복한 사내의 뒷모습이 자꾸 눈에 바렸다. 무율은 사흘 동안 박무진을 추적했다. 내금위장이 혼자 움직이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다. 그러나 무율은 이 일을 내금위에 보고하지 않았다. 이유가 있었다. 후원에서 첫 번째 교전이 있었던 날 밤, 무율은 세 자객 중 한 명에게서 표식을 발견했다. 최달의 사람들이 쓰는 표식이었다. 최달이 어느 대감의 가솔 행세를 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문제는 그 대감이었다. 내금위 안에 최달과 연결된 자가 있다는 의심이 들었다. 확신은 없었다. 그러나 의심이 생긴 이상 내금위를 통해 움직이는 것은 위험했다. 무율은 혼자 움직이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후원에서 2번 마주친 그 낭인이 걸렸다. 이틀째 밤 세 자객을 함께 막아낸 자, 칼을 뽑았지만 죽이지 않은 자, 첫 번째 밤에도 기회가 있었음에도 칼을 거둔 자, 귀도 이름은 들은 적이 있었다. 조선 어디서도 조직에 속하지 않고
혼자 움직이는 도검수. 칼을 뽑으면 반드시 끝을 보는 자. 그런데 그 자가 칼을 거두었다. 무율은 그 이유를 알고 싶었다. 박무진의 동선을 파악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한성에 새로 들어온 낭인 하나를 추적하는 것은 내금이장에게 어렵지 않은 일이었다. 사흘째 되던 날 무율은 박무진이 머무는 객잔을 특정했다. 그리고 그날 밤 객잔 쪽에서 두 사람의 기척을 동시에 느꼈다. 박무진과 함께 있는 자가 있었다. 문이 열렸다. 박무진은 반응하지 않았다. 이미 기척을 느끼고 있었다. 다만 이 자가 어떤 방식으로 들어오는지 보고 싶었다. 무율이 들어왔다. 변복이었다. 도복 차림에 삿갓을 눌러 쓴 모습이었다. 그러나 박무진의 눈에 그것은 의미가 없었다. 걸음걸이와 내공의 파동이 이미 모든 것을 말하고 있었다. 방 안에 셋이 있었다. 박무진, 무율, 그리고 구석에 앉아있는 윤석. 무율의 눈이 윤석에게로 갔다. 윤석의 상태를 한번 훑는 것만으로 파악하는 눈이었다. 그리고 박무진에게 돌아왔다. 박무진은 또 손잡이에서 손을 뗐다. 이자가 적으로 온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었다. 혼자라는 것도 내금이를 데려오지 않았다는 것도. 두 사람이 마주 앉았다. 무율이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최달의 사람이 가지고 있던 표식이었다. 박무진이 품에서 문서를 꺼냈다. 기름 종이에 쌓인 단단하게 접힌 문서. 무율의 눈이 문서 위에서 멈추었다. 펼쳐도 되겠느냐는 눈빛이었다. 박무진이 밀었다. 무율이 문서를 펼쳤다. 읽는 속도가 빨랐다. 한번 훑는 것만으로 내용을 파악하는 눈이었다. 중간에서 손이 멈추었다. 이름 하나에서였다. 맨 위에 적힌 그 이름. 무율의 표정이 변하지 않았다. 그러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박무진은 그것을 보았다. 내금이장이 손끝을 떨고 있었다. 그 이름이 그만큼의 무게를 가진 자였다. 무율은 문서를 다시 접었다. 그리고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눈을 감은 채 단전의 기운을 가라앉히고 있었다. 박무진은 기다렸다. 윤석도 기다렸다. 방 안의 공기가 무거웠다. 문서 맨 위의 이름. 그 이름 옆에 적힌 직책은 단순한 대감이 아니었다. 세종과 오랜 세월 함께해온 신하였다. 겉으로는 세종에 가장 가까운 조력자처럼 보인 자였다. 그러나 문서 안에서 그는 다른 얼굴을 하고 있었다. 반역의 자금을 대고 사람을 심고 세종 암살을 기획한 자. 무율의 눈이 떠졌다. 무율의 가슴 안에서 무언가가 꺼져가는 것을 박무진은 느낄 수 있었다. 분노가 아니었다. 분노보다 차가운 것이었다. 믿었던 것이 무너지는 사람만이 지닐 수 있는 그 표정이었다. 무율이 문서를 박무진에게 돌려주었다. 그의 손이 다시 안정을 찾아 있었다. 박무진은 무율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눈 안에서 결정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날 밤부터 세 사람이 함께 움직였다. 이상한 조합이었다. 내금이장, 낭인, 그리고 경맥이 상한 전직무사. 무율이 정보를 제공했다. 최달이 드나드는 장소, 그 세력의 연락 경로, 조정 내부의 동선. 내금이장이 가진 정보망은 박무진이 사흘을 뒤졌을 때 얻을 수 있는 것의 10배였다. 박무진이 현장을 맡았다. 잠입, 추적, 제거. 내금이가 움직이면 흔적이 남았다. 낭인은 흔적을 남기지 않았다. 윤석은 안전한 곳에 두어야 했다. 윤석이 가진 문서가 이 모든 것의 핵심이었다. 윤석이 죽으면 증거가 흔들렸다. 무율이 장소를 제공했다. 경복궁 담장 바로 바깥. 내금이만 아는 비밀 처소였다. 박무진은 망설였다. 무율을 신뢰하는 것인가? 사흘 전까지 자신은 이자를 주기로 했었다. 박무진은 윤석의 얼굴을 보았다. 윤석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사흘이 지났다. 박무진은 한성 북쪽의 기와집 하나를 파악했다. 최달의 사람들이 연락 거점으로 쓰는 곳이었다. 겉으로는 포목상이었다. 안으로는 돈과 정보가 오가는 곳이었다. 지날 무렵 박무진은 지붕 위에 있었다. 기와장 사이로 안을 들여다보았다. 5명이었다.
모두 무장하고 있었다. 상위에 문서와 엽전이 쌓여 있었다. 이들이 처리하는 돈의 규모가 문서에 나온 숫자와 맞아떨어졌다. 박무진이 지붕을 내려왔다. 현관 쪽에서 기척이 느껴졌다. 또 다른 자가 오고 있었다. 발소리가 셋이었다. 내공이 있는 자들이었다. 박무진은 담장 그림자에 몸을 숨겼다. 들어온 자는 최달이었다. 그리고 그 뒤로 두 사람이 따랐다. 최달이 기와집 안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혔다. 박무진은 기다렸다. 무율이 오기로 되어 있었다. 정확히 50번의 호흡이 지난 뒤 담장 너머에서 기척이 느껴졌다. 무율이었다. 두 사람의 시선이 어둠 속에서 맞닿았다. 무율이 먼저 움직였다. 박무진이 따랐다. 기와집 안으로 두 사람이 동시에 들어섰다. 최달이 돌아보았다. 그의 얼굴이 굳었다. 박무진이었다. 그리고 무율이었다. 최달의 손이도 손잡이로 갔다. 나머지 7명이 일제히 칼을 뽑았다. 박무진은 3번 호흡했다. 무율의 검이 칼집에서 나오는 소리가 들렸다. 다음 순간이 빠르게 지나갔다. 박무진의 환도가 가장 가까운 자의 돌을 쳐냈다. 손목이 꺾였다. 외도가 나오며 두 번째 자의 칼을 흘렸다. 옆구리를 장력으로 눌렀다. 쓰러졌다. 세 번째 자가 달려들었다. 박무진의 발이 먼저였다. 보법으로 상대의 옆으로 파고들며도 끝으로 경혈을 건드렸다. 굳었다. 무휴례 쪽에서 검 개매가 2번 터졌다. 4명이 동시에 무기를 잃었다. 남은 것은 최달 하나였다. 최달의 눈이 흔들렸다. 도망치려 했다. 발이 움직이기 전에 박무진의 손이 먼저 최달에도 손잡이를 잡았다. 칼집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눌렀다. 최달의 팔꿈치를 장력으로 고정시켰다. 움직일 수 없었다. 무휴리 최달의 앞에 섰다. 최달의 눈이 무휴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무너졌다. 최달은 처음에 버텼다. 그러나 오래 버티지 못했다. 무휴의 눈빛 때문이 아니었다. 박무진이 품에서 문서를 꺼내 상위에 올려놓았기 때문이었다. 기름종이에 쌓인 단단하게 접힌 문서. 최달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 문서가 어디서 나왔는지 알았을 것이었다. 윤석이 탈출할 때 사라진 바로 그것이었다. 최달이 말을 시작했다. 직접 화법이 아니었다. 몸이 말했다. 어깨가 무너지고 손이 떨리고 눈이 아래를 향했다.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최달도 알았다. 박무진은 상위의 문서를 다시 집었다. 한 페이지를 펼쳐 이름 하나를 가리켰다. 맨 위의 이름이었다. 최달의 눈이 그 이름 위에서 오래 머물렀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맞다는 뜻이었다. 무율의 손이 검 손잡이를 움켜쥐었다가 놓았다. 기와집에서 나온 것은 2사람이었다. 최달과 나머지 7은 포박되어 안에 남겨졌다. 무율이 조용히 처리하기로 했다. 내금이를 통하지 않고 믿을 수 있는 경로로 박무진은 골목에 서서 기와집을 바라보았다. 무율이 옆에 섰다. 2사람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문제는 이제부터였다. 문서 맨 위의 이름, 그 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 증거가 있었다. 문서가 있었다. 윤석이 있었다. 그러나 그 자는 조정 안에서 오랜 시간 뿌리를 내린 자였다. 단순히 잡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었다. 조정이 흔들릴 수 있었다. 세종이 흔들릴 수 있었다. 무율의 눈이 먼 곳을 향했다. 박무진은 무율의 옆모습을 보았다. 처음으로 이자가 짊어지고 있는 것에 무게를 느꼈다. 조선 제일검이라는 것이 칼 하나가 강한 것이 아니었다. 이 무게를 매일 짊어지고 있는 것이었다. 골목 저 끝에서 불빛이 흔들렸다. 박무진은 시선을 돌렸다. 포졸이 아니었다. 최달의 사람이 더 있었다. 기와집 쪽을 향해 달려오고 있었다. 연락이 끊긴 것을 눈치챈 것이었다. 박무진이 먼저 움직였다. 그의 환도가 나왔다. 그리고 외도가 나왔다. 2자루의 칼이 달빛 아래 빛났다. 4명이 달려왔다. 박무진이 앞으로 나갔다. 무휴리 뒤를 맡았다.
말이 없었다. 눈빛도 없었다. 그러나 두 사람의 움직임은 처음부터 맞물려 있었다. 박무진의 환도가 선두에 칼을 쳐내는 순간 무율의 검이 옆으로 비집고 들어왔다. 두 번째 자의 검을 흘리며 박무진의 외도가 들어올 공간을 만들었다. 박무진의 외도가 그 공간으로 정확히 들어갔다. 두 사람이 싸운 적이 없었다. 그런데 맞물렸다. 오래 함께 싸운 자들처럼 빈틈이 없었다. 박무진의 단전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이런 감각은 처음이었다. 외구 토벌대 시절에도 없었다. 낭인으로 살면서도 없었다. 누군가와 같은 방향을 향해 칼을 쓰는 것. 세 번째 자가 박무진을 향해 장력을 날렸다. 무율의 검이 그 장력의 궤도를 쳐냈다. 박무진이 뒤를 돌아볼 필요가 없었다. 네 명이 쓰러졌다. 박무진이 숨을 골랐다. 무율도 숨을 골랐다. 두 사람이 처음으로 같은 방향을 보며 나란히 서 있었다. 골목의 밤 공기가 차가웠다. 불이 난 것은 한 시진 뒤였다. 기와집이 불타올랐다. 박무진은 이미 골목을 빠져나간 뒤였다. 무율도 마찬가지였다. 불은 최달이 냈다. 포박을 풀고 탈출하면서 증거를 지우기 위해 불을 질렀다. 그러나 이미 늦었다. 문서는 박무진의 품에 있었다. 박무진은 객잔으로 돌아왔다. 윤석이 기다리고 있었다. 문서를 품에서 꺼냈다. 그리고 윤석 앞에 내려놓았다. 윤석이 문서를 바라보았다. 10년 동안 목숨을 걸고 지킨 것이었다. 박무진은 윤석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말이 필요 없었다. 창밖에서 기척이 느껴졌다. 무율이었다. 담장 밖에 서 있었다.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다. 다만 거기 있다는 것을 알리고 있었다. 박무진은 창문을 열었다. 무율의 눈빛이 말하고 있었다. 다음 단계가 있다는 것을. 문서 맨 위의 이름, 그 자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은 내금위장의 일이었다. 그것은 조선 제일검의 일이었다. 그러나 무율은 혼자 움직이지 않을 것이었다. 박무진은 그것을 알았다. 박무진이 창을 닫으며 도복끈을 조였다. 그리고 환도를 허리에 찼다. 외도를 등에 맸다. 윤석이 박무진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10년 전 외구 토벌대 시절의 그 눈빛이었다. 어딘가를 향해 거침없이 나아가는 귀도 궤더의 카리 방향을 찾았을 때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었다. 최달은 사라졌다. 한성 어디에도 최달의 흔적이 없었다. 그것이 더 위험했다. 도망친 자가 아니었다. 숨은 자였다. 그리고 문서 맨 위의 이름, 그 자는 오늘도 조정에 나와 세종의 곁에 앉아 있었다. 무율은 그 자의 얼굴을 바라보며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았다. 10년을 속여온 자였다. 하루 이틀 더 속이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다만 그날 밤 편전에서 나오는 길, 무율은 걸음을 멈추었다. 경복궁 담장 바깥 어딘가에 박무진이 있었다. 느껴졌다. 내공이 아니었다. 다른 감각이었다. 무율은 다시 걸었다. 결전이 가까워지고 있었다. 반역의 뿌리를 뽑아야 했다. 그리고 그 뿌리는 생각보다 왕의 곁 가까이에 있었다. 조선의 봄이 오고 있었다. 그러나 그 봄이 오기 전에 세종이 쓰러졌다. 편전 아니었다. 촛불이 흔들렸다. 상위의 문서들이 바닥으로 쏟아졌다. 내관이 소리를 지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목을 누르는 손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자객이었다. 한 명이 아니었다. 셋이었다. 내관 둘이 이미 쓰러져 있었다. 편전문을 지키던 내금이 병사 하나도 마찬가지였다. 세종의 눈이 흔들렸다. 두려움이 아니었다. 분노였다. 자객의 손이 목을 더 강하게 눌렀다. 촛불이 꺼져가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 편전 창문이 산산조각 났다. 사람이 날아들었다. 도복 차림의 사내 하나가 창문을 뚫고 들어오며 공중에서 환도를 뽑았다. 착지와 동시에 가장 가까운 자객의 팔꿈치에 장력이 들어갔다. 세종의 목을 누르던 손이 힘을 잃었다. 두 번째 자객이 달려들었다. 외도가 나왔다. 단 한 획이었다. 세 번째 자객이 도망치려 했다.
편전문이 안쪽으로 열렸다. 무율이었다. 세 번째 자객이 쓰러졌다. 편전 안이 조용해졌다. 박무진이 세종 앞에 무릎을 꿇었다. 처음으로 이 나라의 왕 앞에 스스로 무릎을 꿇는 순간이었다. 세종의 눈이 박무진을 바라보았다. 낭인이었다. 관복도 내금이 군복도 아닌 낡은 도복 차림의 사내였다. 그런데 그 눈빛이 무율의 눈빛과 닮아 있었다. 조선을 지키겠다는 눈빛. 모든 것은 문서 한 장에서 시작되었다. 윤석이 목숨을 걸고 지킨 그 문서. 이름과 숫자와 날짜가 빼곡히 적힌 그것이 이제 세 사람의 손에 있었다. 박무진, 무율, 그리고 윤석. 문제는 그 이름이었다. 문서 맨 위의 이름. 세종의 오랜 신하, 조정 안에서 누구보다 깊이 뿌리를 내린 자. 그의 이름은 정인달이었다. 병조 참판 정인달. 세종이 즉위하기 전부터 곁에 있던 자였다. 학문이 깊고 말이 신중했으며 조정에서 그를 의심하는 자가 없었다. 세종 역시 그를 믿었다. 아니, 믿고 있었다. 무율은 그것을 알았다. 그래서 더 조심스러웠다. 증거가 있었다. 문서가 있었다. 윤석이 있었다. 그러나 정인달을 직접 건드리는 순간 조정이 흔들릴 것이었다. 그의 뿌리가 조정 깊숙이 박혀 있었기 때문이었다. 잘못 건드리면 오히려 역풍이 올 수 있었다. 무율이 선택한 방법은 하나였다. 세종에게 직접 고해야 했다. 그러나 그것도 쉽지 않았다. 정인달의 사람들이 이미 내금이 안에 있었다. 무율이 세종에게 접근하는 것을 감시하는 눈들이 있었다. 내금이를 통한 경로는 위험했다. 박무진이 방법을 제안했다. 무율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 방법은 위험했다. 그러나 다른 길이 없었다. 그날 밤 박무진은 윤석 곁에 앉았다. 열흘 동안 매일 밤 진기를 흘려넣었다. 막힌 기경팔맥 세 곳 중 하나가 열리기 시작했다. 아직 두 곳이 막혀 있었다. 전부 회복하려면 한 달이 더 필요했다. 그러나 한 달이 없었다. 윤석은 그것을 알았다. 박무진의 손이 자신의 단전 위에 얹힐 때마다 느꼈다. 진기의 양이 줄어들고 있었다. 박무진이 매일 밤 자신의 내공을 나눠주고 있었다는 것을. 윤석의 손이 박무진의 손을 잡았다. 그만해도 된다는 뜻이었다. 박무진은 손을 빼지 않았다. 진기를 계속 흘렸다. 윤석은 오래 버티지 못하고 눈을 감았다. 잠이 든 것이 아니었다. 내공을 받아들이는데 집중하는 것이었다. 박무진은 그 옆모습을 바라보았다. 10년이었다. 10년 동안 혼자였다. 칼 하나, 돈 하나, 의뢰 하나. 그것이 전부였다. 그런데 지금 이 방에 셋이 있었다. 박무진은 눈을 감고 진기를 끌어올렸다. 오늘 밤은 더 깊이 넣어주기로 했다. 내일부터 시간이 없었다. 다음날 아침 박무진은 정인달을 처음으로 직접 보았다. 저작거리였다. 정인달이 가마를 타고 지나가고 있었다. 가마 발이 내려져 있었지만 박무진의 눈은 발 사이로 안을 훑었다. 50대 중반의 사내였다. 얼굴이 단정했다. 눈빛이 조용했다. 거리를 지나는 백성들을 바라보는 눈이 온화하기까지 했다. 이자가 반역의 정점이었다. 박무진은 가마가 지나가는 것을 바라보며 내공을 감지했다. 놀라웠다. 정인달의 몸에서 무공의 흔적이 느껴졌다. 약하지 않았다. 오랫동안 쌓아온 내공의 파동이었다. 겉으로는 문신이었지만 안으로는 무공을 수련한 자였다. 그것이 이자가 20년을 버텨온 이유였다. 박무진은 시선을 거두었다. 정인달의 가마가 병조 쪽으로 사라졌다. 최달이 나타났다. 박무진이 먼저 감지했다. 한성 남쪽 주막 골목이었다. 최달은 변복 차림이었다. 갓을 눌러쓰고 상인 행세를 했지만 몸의 긴장감이 속임수를 허락하지 않았다. 박무진은 따라붙었다. 최달이 들어간 곳은 주막 뒷방이었다. 그 방 안에 사람이 있었다. 내공이 있는 자였다. 박무진이 처음 느끼는 종류의 내공이었다. 깊고 음습했다. 오래 사악한 방향으로 갈고 닦은 내공의 냄새였다.
박무진은 지붕 위로 올라갔다. 기왓장 사이로 들여다보았다. 최달이 무릎을 꿇고 있었다. 맞은편에 앉은 자가 있었다. 얼굴이 보였다. 박무진의 눈이 굳었다. 정인달이었다. 가마를 타고 병조로 향했던 자가 이 주막 뒷방에 있었다. 언제 빠져나왔는지 알 수 없었다. 가마 안에 대역을 태웠거나 아니면 이쪽이 더 빠른 경로가 있었거나 정인달의 입술이 움직이고 있었다. 최달의 어깨가 점점 낮아졌다. 박무진은 지붕에서 내려왔다. 빠르게 움직여야 했다. 박무진이 무휴를 찾은 것은 오후였다. 무휴이 먼저 와 있었다. 박무진은 아침에 본 것을 전달했다. 말이 아니었다. 손짓과 눈빛이었다. 주막, 뒷방, 최달, 정인달, 직접 접촉. 무휴의 눈이 가늘어졌다. 정인달이 직접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은 계획이 최종 단계에 들어섰다는 뜻이었다. 시간이 없었다. 이틀, 길어야 사흘이었다. 무휴이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접힌 종이었다. 박무진이 펼쳐보았다. 세 종이 편전에서 혼자 있는 시간이 적혀 있었다. 매일 밤 이경이 지난 뒤 내관들을 물리고 혼자 문서를 보는 한 시즌이었다. 그 시간에 박무진이 들어가야 했다. 박무진은 종이를 다시 접었다. 창문으로 들어가는 방법이었다. 무휴이 바깥에서 다른 경로를 막는 동안 박무진이 세종에게 직접 문서를 전달하는 것이었다. 낭인이 왕의 편전에 침입하는 것이었다. 잘못되면 즉결이었다. 박무진은 종이를 품에 넣었다. 무휴의 눈이 박무진을 바라보았다. 미안함이 담겨 있었다. 박무진은 고개를 저었다. 이것은 강요가 아니었다. 자신이 선택하는 것이었다. 그날 밤 셋이 모였다. 박무진, 무휴, 윤석. 윤석의 상태가 나아지고 있었다. 열흘간의 진기 주입이 효과를 냈다. 오른손의 떨림이 줄었다. 내공을 조금씩 쓸 수 있게 되었다. 윤석이 문서를 꺼냈다. 그리고 그것을 박무진에게 건넸다. 박무진이 받으려 하자 윤석이 손을 놓지 않았다. 두 사람이 잠깐 문서를 함께 쥐고 있었다. 윤석의 눈이 말했다. 살아서 돌아오라는 것이었다. 박무진은 문서를 품에 넣었다. 그리고 환도를 점검했다. 외도를 점검했다. 칼날에 기름을 얇게 발랐다. 도복근을 조였다. 발에 집신 대신 천을 감았다. 소리를 줄이기 위해서였다. 무휴이 일어섰다. 두 사람이 문을 나서려는 순간 윤석이 뒤에서 일어났다. 박무진이 돌아보았다. 윤석이 칼을 들고 있었다. 오른손이 아직 완전하지 않았다. 그러나 왼손으로 잡은 칼은 흔들리지 않았다. 박무진은 윤석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셋이 나섰다. 이경이 지났다. 경복궁의 밤은 깊었다. 내금이 순찰이 동쪽 구역을 도는 시간이었다. 무휴이 미리 파악해둔 순찰 공백이 생기는 순간이었다. 30번의 호흡 안에 움직여야 했다. 무휴이 앞장섰다. 박무진이 따랐다. 윤석이 뒤를 맡았다. 세 사람이 경복궁 담장을 넘었다. 소리가 없었다. 낙엽 하나 건드리지 않았다. 무휴이 동쪽 회랑 쪽으로 빠졌다. 정인달의 사람들이 이 시간 동쪽에서 움직일 것이라는 예측이었다. 무휴이 그쪽을 막는 동안 박무진이 편전으로 향했다. 윤석이 남쪽 담장 아래에 자리를 잡았다. 퇴로를 지키는 것이었다. 박무진은 혼자 편전 쪽으로 이동했다. 뜰을 가로질렀다. 처마 그림자를 따라 움직였다. 내공을 몸 안으로 눌러 기척을 지웠다. 숨을 최소화했다. 편전 창문이 보였다. 안에서 촛불이 흔들리고 있었다. 박무진은 잠깐 멈추었다. 3번 호흡했다. 창문을 통해 들어서는 순간 박무진은 멈추었다. 안에 사람이 있었다. 세종이 홀로 문서를 보고 있었다. 무휴의 정보대로였다. 내관도 없었다. 병사도 없었다. 오직 세종 혼자 촛불 아래 앉아 문서를 읽고 있었다. 그런데 또 다른 기척이 있었다. 박무진의 단전이 경보를 울렸다. 자객이었다. 한 명이 아니었다. 셋이었다. 이미 편전 안에 들어와 있었다. 박무진보다 먼저 들어온 것이었다.
순서가 바뀌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셋이 동시에 움직였다. 박무진이 더 빨랐다. 환도가 나왔다. 첫 번째 자객의 팔꿈치에 장력이 들어갔다. 세종의 목을 향하던 손이 방향을 잃었다. 두 번째 자객이 박무진에게 달려들었다. 외도가 나오며 칼을 흘렸다. 역방향으로 밀어 상쪽으로 튕겨냈다. 세 번째 자객이 세종을 향해 몸을 날렸다. 편전 문이 열렸다. 무율이 들어와 검이 한 번 움직였다. 세 번째 자객이 쓰러졌다. 편전 안이 고요해졌다. 촛불이 흔들렸다가 다시 안정을 찾았다. 세종이 상위에 손을 짚으며 몸을 일으켰다. 쓰러지지 않았다.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다. 두려움보다 분노가 앞서는 눈이었다. 박무진이 무릎을 꿇었다. 처음이었다. 이 나라의 왕 앞에 스스로 무릎을 꿇는 것이. 박무진이 품에서 문서를 꺼냈다. 기름 종이에 쌓인 단단하게 접힌 문서였다. 열흘 동안 품 안에서 체온을 머금은 종이었다. 세종이 문서를 받았다. 펼쳤다. 편전 안이 조용했다. 촛불 소리만 들렸다. 세종의 눈이 문서 위를 천천히 움직였다. 박무진은 그 눈빛의 변화를 느낄 수 있었다. 처음에는 고요했다. 중간에서 멈추었다. 그리고 맨 위의 이름에서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다. 세종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무휴리 그것을 보았다. 박무진도 보았다. 이 나라의 왕이 손끝을 떨고 있었다. 믿었던 자의 이름이 반역의 문서 맨 위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맨을 세종이 문서를 접었다. 그리고 박무진을 바라보았다. 낭인이었다. 관복도 없었다. 내금이 군복도 없었다. 낡은 도복 차림에 얼굴에 칼자국이 있는 사내였다. 세종이 물었다. 말이 아니었다. 눈빛으로 이 자는 누구인가? 무휴리 한 걸음 앞으로 나왔다. 그리고 박무진 곁에 무릎을 꿇었다. 무휴리, 세종에게 처음으로 이 사내를 소개하는 순간이었다. 말없이 무릎으로 세종의 눈빛이 천천히 바뀌었다. 세종의 명이 떨어진 것은 다음 날 새벽이었다. 조용했다. 병조에 포졸이 몰려가는 것이 아니었다. 내금이 전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었다. 단 3명이었다. 무율, 그리고 무율이 직접 선발한 내금이 병사 둘이었다. 박무진은 바깥에 있었다. 정인달의 사가 담장 밖이었다.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느낄 수 있었다. 내공의 파동이 담장 안에서 흘러나오고 있었다. 무율의 내공이었다. 그리고 다른 내공이 있었다. 정인달이었다. 예상대로였다. 정인달은 문신이 아니었다. 오랫동안 무공을 갈고 닦은 자였다. 무율을 상대로 내공을 쓰고 있었다. 박무진은 담장을 넘었다. 마당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정인달의 사람들이 쏟아졌다. 6이었다. 모두 칼을 들고 있었다. 박무진의 환도가 나왔다. 외도가 나왔다. 두 자루에 칼이 빛을 머금었다. 안채 안에서 무율과 정인달이 맞붙어 있었다. 박무진은 마당에서 6을 상대했다. 첫 번째 자가 달려들었다. 환도로 칼을 쳐내며 장력으로 팔꿈치를 눌렀다. 두 번째 자가 측면에서 왔다. 외도가 그 칼을 흘렸다. 세 번째 자가 뒤에서 왔다. 보법이 폭발했다. 왼쪽으로 파고들며 세 번째 자의 칼을 비틀어 손에서 빼앗았다. 빼앗은 칼을 그대로 땅에 던지며 장력으로 네 번째 자의 가슴을 눌렀다. 내공이 실린 장력이었다. 네 번째 자가 뒤로 날아갔다. 다섯 번째, 여섯 번째가 동시에 달려들었다. 박무진의 단전이 폭발했다. 두 자루의 칼이 동시에 움직이며 두 사람의 칼을 각각 쳐냈다. 순간적인 내공 집중이었다. 손목이 2개 동시에 꺾였다. 6이 모두 쓰러졌다. 박무진이 안채 쪽으로 달렸다. 문을 열었다. 무율과 정인달이 마주 서 있었다. 무율의 검이 정인달의 목 앞에 있었다. 정인달의 칼이 땅에 떨어져 있었다. 정인달의 내공이 무율의 검에 눌려 있었다. 정인달의 눈이 처음으로 흔들렸다. 20년이었다. 20년 동안 이 순간을 위해 준비했던 자였다. 그런데 그것이 이 새벽에 끝났다.
무율의 검이 더 가까이 다가갔다. 정인달이 무릎을 꿇었다. 박무진은 문 앞에 서서 그것을 바라보았다. 정인달이 포박되었다. 조용한 아침이었다. 한성의 저작거리에서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시간이었다. 아무도 이 새벽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랐다. 박무진은 정인달의 사가 담장 밖에 서 있었다. 무율이 나왔다. 두 사람이 나란히 서서 한성의 아침을 바라보았다. 오래 말이 없었다. 박무진의 손이 환도 손잡이에서 떨어졌다. 처음으로 아무것도 쥐지 않은 손이었다. 무율이 박무진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 안에 담긴 것은 물음이었다.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낭인으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박무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시선을 한성의 저작거리 쪽으로 돌렸다. 골목에서 노인이 나왔다. 아이들이 뛰어다녔다. 포목상이 문을 열었다. 밥 짓는 냄새가 났다. 박무진이 돌아본 것은 얼마 뒤였다. 무율이 기다리고 있었다. 박무진의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무율은 알았다. 그날 이후 세 가지가 바뀌었다. 첫째, 정인달의 뿌리가 뽑혔다. 조정 안에 심어진 그의 사람들이 하나둘 드러났다. 조용하고 빠르게 처리되었다. 한성의 백성들은 몰랐다. 다만 조정이 이상하게 조용해졌다는 것만 느꼈다. 둘째, 윤석이 경맥을 되찾기 시작했다. 박무진이 더 이상 징기를 나눠줄 필요가 없어졌다. 윤석이 스스로 운기조식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오른손의 떨림이 사라졌다. 셋째, 박무진이 한성에 남았다. 이유를 말하지 않았다. 무율도 묻지 않았다. 다만 내금이 쪽에서 박무진을 위한 작은 처소 하나가 마련되었다. 공식적인 직책은 없었다. 이름도 없었다. 그저 그 처소가 있었고 박무진이 거기 있었다. 한성 사람들은 모르는 이름이었다. 조정도 모르는 이름이었다. 그러나 경복궁 담장 안에서는 알았다. 귀도 무율의 뒤에 칼 하나가 서 있다는 것을, 낭인 출신의 두 자루의 칼을 쓰는 사내가 있다는 것을. 세종이 그 이름을 안 것은 문서를 전달받은 그날 밤이었다. 그 이후 세종은 한 번도 그 이름을 입 밖에 내지 않았다. 다만 무율에게 딱 한 번 물었다. 그자의 칼이 어느 방향을 향하는지. 무율의 대답은 짧았다. 전하가 가리키는 방향이라고. 세종이 눈을 감았다가 떴다. 그리고 더 묻지 않았다. 봄이 왔다. 한성의 저작거리에 꽃이 피었다. 아이들이 뛰어다녔다. 떡장수가 소리를 질렀다. 박무진은 종루 아래에 서서 그것을 바라보았다. 12살에 잃어버린 마을의 봄이 기억났다. 불길과 비명이 아니었다. 그 이전의 기억이었다. 어머니가 밥을 짓던 냄새, 아버지가 그물을 손질하던 손길, 윤석과 달리기를 하던 골목, 오래 잊고 있었던 것들이었다. 박무진의 손이 환도 손잡이를 잡았다. 그리고 천천히 놓았다. 이제 이 칼은 방향이 있었다. 멀리서 무율이 걸어오고 있었다. 변복이었다. 도복 차림이었다. 사람들 사이를 걷고 있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무율이 박무진 옆으로 왔다. 나란히 섰다. 저작거리의 봄이 두 사람 앞에 펼쳐져 있었다. 귀도에